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이 강원 지역 오늘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하권의 강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지역 오늘 영하 8도로 기온 시작했습니다. 한낮에는 2도로 영상권에 올라서겠습니다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고요. 또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북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원 지역에 최고 5cm, 이 수도권은 1에서 3cm 눈이 내려서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눈이 내리면 또 결빙 지역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좀 도로 미끄러진 곳이 좀 예상되는데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이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시가 택시 3부제 해제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이 내용 오늘 점검하도록 하죠. 또 횡성한우의 맛 인증제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횡성한우의 맛 인증제 도입, 오늘 또 횡성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12월 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권 국립호국원이 횡성에 조성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 부지로 횡성군 공군면 덕촌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립호국원은 433억 원이 투입되고 봉안시설 2만 개 규모로 2028년 11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묘지는 현충원 등 전국에 12곳이 있고 강원도에는 최초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어제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 도매에서 개회식을 동시에 이원 진행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수단과 IOC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선수단 입장과 개회 선언 등은 이동 편의와 안전 등을 고려해서 강릉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평창군은 이 조직위의 결정에 큰 허탈감을 느꼈고 행정적 지원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8일째를 맞으면서 강원도에서도 레미콘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원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은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가운데 80.3%인 106개의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강원도 내 건설 현장 7곳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현재 비대위 체제인데 이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논의가 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 당권 주자 중 한 명이죠. 권성동 의원 움직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윤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30일 오후 경북 경산시청을 방문해서 국민의힘 소속의 조현일 시장을 비롯해서 시도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날 경주에 있었던 대한민국 원자력 국민대전 행사에 참석한 이후 경산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경산에 이어서 대구까지 방문하면서 TK 지역 당원들과 접점을 가진 권성동 의원은 여기에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병당협위원회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경북 칠곡과 김천, 구미 지역의 당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대위가 다음 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과 함께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김기현 의원도 지난달 29일 강원도당에서 주최한 청년 아카데미에서 특강을 펼치게 됐었고, 또 최고위원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지성우 의원도 지난 30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당을 방문해서 좀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윤핵관이라는
명칭이 이제 좀 고유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은 또 이제 원내대표 당시에 좀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좀 조기 사퇴를 했었습니다만은 좀 당권 도전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관심이 가는군요. 다른 후보들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당대표 선출 시기와 방법 또 어떻게 결정됐느냐에 따라서 좀 유불리도 나눠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는 3월 초중순이 유력한데요. 그 이유는 임기가 6개월인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내년 3월 12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당대표를 뽑는 현행 규정인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7대 3을 당원투표 비중을 더 높여서 9대 1로 바꾸는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당원투표 비율을 현재 7에서 9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당심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차기 전당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윤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도 초미의 관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집권 여당의 장악력을 더 강화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맞는 새 당대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윤핵관들을 관저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회의원에게는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시점이나 룰 개정 문제는 총의를 모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룰 개정 같은 것은 당원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와 고민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 이 공보 모임이죠. 민들레라고 있어요. 이 친윤계, 또 고유명사군요. 윤핵관이라고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이 공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름을 바꿀 것 같다고요? 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 이름을 기존의 민들레에서 국민공감으로 바꿔서 다음 주 7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모임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65명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출범과 동시에 당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민심 들어볼래라는 뜻의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에 출범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차례 미뤄졌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친야 성향 매체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 이름을 바꿔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모임에는 친윤계 핵심으로 민들레 공동간사를 맡았었던 이철규 의원과 또 여기에 홍천행성 영월평창의 유상범 국회의원도 공동간사를 맡게 되면서 주축이 됐는데요. 앞서서 이 모임은 6월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주도로 추진이 됐었으나 당시 원내대표였었던 권성동 의원의 공개 제동으로 출범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단순한 공부 모임이 아니고 좀 하나의 좀 파벌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친윤계 모임의 의원들이 모이면서 뭐 아까 이제 전당대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좀 한 후보를 낙점해서 밀자 이런 그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런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공보 모임 측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이 모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당 내에서 뒷받침한다 이렇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내년에 이제 전당대회가 그 시점이 3월 초중순으로 잡혔기 때문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윤계의 핵심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 모임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을 공보 모임으로 엮이게 되면서 전대의 기류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국회의원과 이철규 국회의원 그리고 유상범 의원도 함께 주도하고 있는 여권의 지도부 개편 추진에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강원도 내 당협위원장이 이제 두 곳이 사고 지구예요. 당장 원주울 또 춘천각 같은 경우는 김진태 지사가 이제 나가면서 또 사고 지부가 되었고요. 이제 조강특위라고 하죠. 조직강화 특별위원회가 이 사고 당협위원장 후보 면접을 시작을 했고요. 19일에 또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요 일정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군요.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강원도 내 8개 지역구 중에서
춘천 갑 지역구와 원주 을 지역구가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진행을 했고 조강특위에서는 연내 조직위원장 면접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순께는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당협의 재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게 됐고요. 강원도 내 사구 당협인 춘천 갑과 원주 을 강원도 후보자들은 19일에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당협위원장 재정비는요, 2024년 총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데요.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 내 조직을 갖게 되고 또 공천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3년 이제 새가 밝아지게 되면은 이 총선 또 슬슬 또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춘천갑에는 4명이고 원주는 6명이 현재 경쟁을 하고 있군요. 네, 춘천갑 당협에는 지금 현역인 비례국회의원인 노용호 의원과 강대규, 김혜란 변호사가 신청한 데 더해서 최근에 추가 공모에 최성현 전 춘천시장 후보도 신청하면서 총 4명이 겨루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저번 6.1 지방선거에서 40% 넘게 지지율을 얻었었던 최성현 전 춘천시장 후보가 또 같이 함께 겨루게 되는 점이 관점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원주를 주 무대로 활동을 했었던 김혜란 변호사가 이제 정치의 꿈을 갖고 춘천으로 주 무대를 옮겨서 김진태 지사의 전 당협이었었던 그 부분을 정치 신인으로서 꿰차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움직이는 만큼 지금 현재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또 원주을의 경우에는 권희중 변호사와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박동수 변호사,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강원도 회장,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그리고 안재훈 미래교육 아카데미 대표 등 총 6명이 겨루게 됐습니다. 이 6명 중에 어떤 사람이 원주을에 수장이 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에 어떤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강화 특위의 특위위원인 이양수 의원은 지금 현재 심사 기준을 공개할 수는 없어도 주변으로부터 검증된 능력을 갖춘 인물을 당협위원장으로 세워서 당의 조직력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 국민의힘 소식만 전해드렸네요. 다음에 좀 다양하게 또 다른 정당들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원주시는 택시 3부제를 시행하고 있죠. 이 택시 같은 경우 이틀 일하고 사흘째, 3일째 되는 날은 시도로 강제하고 있는데 이 3부제 해제 여부가 12월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담회와 설문조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택시 3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개인 택시, 법인 택시 기사들 간의 의견차도 있었고요.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원주는 이틀 근무하면 하루는 휴무하는 택시 3부제를 진행 중인데요. 이 택시 3부제 해제 여부는 논란이 오래 지속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가 연말까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가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는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추세입니다. 택시 부제를 해제하지 않은 지역은 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택시 부제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부제 해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전체 지자체 중 70% 이상이 택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또 이전인 2020년부터 택시제도 운영 기준이 개정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택시에는 부제 예외 규정이 생기면서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이런 정책
전국적 추세에 맞춰서 부재 해제를 진행할 수는 없기에 원주시는 합의점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마냥 시기를 이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결정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데요. 원주시는 찬반 양측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어떻게 나뉘는지 원주시 이병선 대중교통과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재를 해제하게 되면 자유롭게 내가 정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아니면 좀 뭐 쉴 수 있을 때 아니면 다른 거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이제 크다는 부분이 있는데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사실은 이제 지금 20일이라고 10일 쉬고 있잖아요. 10일 이제 쉬고 있는데 이게 막 부재가 해제가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을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현재까지 원주시가 좀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땠습니까? 네, 원주시는 택시 부재 해제와 관련해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또 법인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명확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양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좋은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얼마 전 진행했는데요.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주인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재 해제 찬성 이유로는 택시 운행량이 늘 수 있다는 것과 해제 반대 이유로는 휴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택시 간 경쟁이 과열될 것을 걱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주 중 설문조사 결과를 택시 업체 측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재 해제에 찬성하는 택시기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매종 강화는 그동안에 이게 뭐나 택시 강제 부재라 그래. 강제 부재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강제 부재를 없애주는 거니까 전기차들이 다 나와서 다니니까 어차피 시민들한테 부재가 해제돼야 승차난이 해소가 된다. 네. 이 택시 이용과 관련해서 시민들 의견도 조사 중이라고요? 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조사 중입니다. 배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또 시기를 조사하는데요. 금요일 퇴근 시간 택시 잡기가 어렵다 같은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는 12월 7일까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요.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는데요. 택시 이용 관련해 특별한 의견이 있다면 설문조사에 참여해 더 원활한 택시 이용 환경을 위해서 의견을 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 택시 부재를 해제하는 것을 좀 큰 방향으로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택시 부재를 하자라는 것이겠고 이번에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원주시가 이 부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승인되지 못하면은 바로 또 부재를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앞으로 한두 달 내에 결론이 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0분입니다. 이 횡성한우가 맛 인증제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2주년 축산 마케팅 팀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그 횡성한우를 국내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맛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네네. 인증제입니까? 네. 저희가 횡성한우가 그 소비자로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그 횡성한우의 유명성을 계속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유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우고기 맛을 결정하는 게 주요 이제 온라인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측정 표기해서 그 소비자한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횡성한우가 더 유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도입하게 됐습니다. 예. 뭐 사실 이 군수품질 인증제도 도입이 되었고요. 네, 뭐 2010년이니까 벌써 뭐 10년이 훨씬 넘었군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2010년도에 그 군수 품질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때는 그 짝퉁 횡성안으로 좀 언론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네. 유명해지다 보니까 간판을 이제 횡성안으로 달면서 고기는 다른 고기를 파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군 내에서도 저기 한우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횡성에서 태어나서 자란 품질 좋은 한우에 대해서 저희가 군수 품질 인증 마크를 이렇게 붙여줘서 네.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수록 이렇게 했던 게 이제 군수 품질 인증제였고요. 요번에 맛 인증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레인산 함량과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을 측정해서 이 올레인산 자체가 이제 고소한 한우의 고소한 맛을 느끼게 해준다는 그 지방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불포화 지방산은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그 유익한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도축 단계에서 측정해서 저희가 이제 식육에 표시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히는 제도입니다. 네. 올레인산이 올리브유에 좀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런데 이 횡성한우에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네네. 이 함유량을 이 성분 분석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안내해 준다는 건데. 네네. 그럼 매번 그 도축하는 그 소를 네네. 다 이렇게 그 올레인산 함유량을 이제 조사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뭐 대상어는 저희가 그 횡성군에 횡성한우 전용 도축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축장에 입고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외부 소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 생산 농가의 도축 의뢰인과 생산 농가의 이력을 확인한 다음에 횡성 한우회 안에서 이제 측정할 계획이고요. 보통 이제 그 올레인산 함량 자체는 우리나라 국내 한우가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미국산, 호주산 같은 경우는 44%, 40%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국내산하고 지금 뭐 수익 개방에 따른 그런 여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레인산을 측정해서 국내산 한우 브랜드의 경쟁력도 갖추고 덩달아 이제 우리 횡성한우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통 뭐 투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 등급을. 네네네. 올레인산 함량을 이제 조사해서 측정해서요. 어떤 기준으로 또 등급을 매기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우리 한우 초음파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전에 연구 진행이 좀 됐었고요. 네. 그래서 도축된 지육의 등지방에서 저희가 근조계선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시 기준 자체는 저희가 50% 이상을 올레인산 미만은 이제 그 표기를 안 할 텐데 50%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구간별로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50에서 51은 그 한 평균 수준이니까 그대로 표기해주면서 그 별표 하나를 이제 도형과 함께 표기해주고요. 구간별로 52, 53은 별표 2개, 그다음에 54서부터 58까지 쭉 그 숫자대로 표기는 해주면서 알기 쉽게 또 도형으로 함께 병행 표기해서 소비자가 쉽게 그 표시 사항을 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말 그 투플러스에 올레인산 이 표시까지 있는 것을 소비하면요, 말 그대로 입에서 녹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그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올레인산 함량치가 53%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마블링 위주로 저희가 고기를 선택하게끔 됐는데 이제는 그 마블링 위주 이렇게 지방산이 많은 부분보다도 어떤 맛적인 부분, 그다음에 영양적인 부분,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칠 예정이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이 한 35개 전문 취급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취급점하고 이렇게 같이 설명회도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 저희가 내년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이제 같이 이제 협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나 이런 거는 이미 뭐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저희가 금년도에는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 한 달 동안은 시범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내년 1월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뭐 다른 여타 뭐 로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산 유통 주체인 뭐 축협이나 유통사업단, 협동조합과 이렇게 같이 그 머리를 맞대고서 짜낼 계획입니다. 네. 이게 또 정착되면 뭐 판매량이라든지 브랜드 가치 뭐 지금도 뭐 많은 분들에게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더 또 품질 개선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횡성은은 맛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함께 맛과 건강까지 모든 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지금도 유명하지만은 뭐 횡성한우 소비에 더 큰 증대가 있을 거라시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요. 네. 소비자로부터 이제 인정받는 횡성한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침대 광고가 생각나는군요. 별 네. 5개. 네. 앞으로 횡성한우도 별이 있는 또 예, 예. 이제 제품을 우리가 또 예, 예.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군의 2주년 이 축산물 마케팅 팀장이었고요. 자, 12월 2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